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석유 메이저들의 최근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교과서적인 변화 전략을 채택한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스캔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석유 회사들 사이에서 M&A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의 1, 2위 석유회사가 일주일 간격으로 동종기업 인수를 결정했어요. 2주 전에 엑손모빌이 셰일업계의 강자 파이오니어를 6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인수가 기준으로 올해 M&A 최고가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에 뒤질세라 2위 기업 쉐브론이 미국 석유회사 헤스를 53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파이오니어 인수로 엑손모빌은 셰일 석유로 진입하는 거고요. 쉐브론은 헤스를 인수함으로써 가이아나 유전 채굴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남미의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옆에 있는 나라인데 유전이 발견된 지 10년이 안 됐고 최근에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석유 메이저들의 초대형 M&A는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한번 바람이 불었고요. 이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BP와 아모코가 합병을 했고 엑손과 모빌이 합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쉐브론과 텍사코가 합쳤죠. 자, 이번 M&A 목표는 한마디로 말해서 규모를 확보하겠다, 더 커져야겠다, 그리고 유전도 최고를 확보해야겠다, 그래서 생산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겁니다. 자, M&A 열기가 미국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 석유가스가 전체적으로 M&A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2,540억 달러 상당의 인수가 발표됐습니다. 2014년 이후 최고고 이번에는 특히 대형 M&A가 많기 때문에 후속 M&A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석유의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서방 1, 2위 업체가 거의 동시에, 그것도 전격적으로 대형 M&A를 결정한 거잖아요. 전격적으로라는 얘기는 대상 기업을 최초 접촉한 이후 3주 안에 다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아주 빠르게 진행됐다는 거죠. 그래서 업계 전체가 뒤따를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다음 타자는 누구냐? BP와 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999년의 엑손과 모빌급의 합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셰일 업계 안에서도 합병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조만간 분명해지겠죠. 자, 엑손모빌과 파이오니어가 합치면 생산 규모가 하루 500만 배럴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쉐브론과 헤스가 합치면 하루 생산량 440만 배럴이 돼요. 이게 기존의 엑손모빌과 쉐브론의 생산량 차이인데요. 인수합병으로 격차가 더 벌어진 것 같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아나 유전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쉐브론이 엑손모빌을 많이 따라갈 것 같습니다. 자, 석유 메이저 3위가 쉘이고 4위가 BP예요.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하면 곧바로 1위로 등극하게 됩니다. 전체 판이 흔들릴 거다, 이런 예상이 가능하죠. 이 두 회사의 합병 누가 주도할 거냐, 쉘이 주도하지 않겠나, 이런 추측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석유 회사들이 석유로 몸집을 키우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청정 에너지로의 이행, 이거는 어떻게 되나?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은 어떻게 되나? 이런 의문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1915년의 파리 협정은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도 이상 상승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1.5도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대재앙이 온다, 1.5도로 막자, 이렇게 합의가 됐죠. 거기에 더해서 2025년까지 화석연료는 정점을 찍자, 이후에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은 43% 감축하자, 이것까지 합의가 됐습니다. 파리 협정은 당사국끼리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정이에요. 협정 당사국은 이행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특히 페이즈 아웃까지는 못 갔지만 화석연료는 감축한다, 페이즈 다운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광범한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석유 메이저들이 어떻게 석유 생산을 더 많이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가?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석유 메이저들에게는 기후변화 전략이 강제됐습니다. 강제적으로 기후변화 전략을 수립했어요. 이 전략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탄소 포집 기술을 적용한다. 석유 회사들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배출한 만큼 공기 중에 탄소를 포집해서 지하로 보낸다. 그래서 탄소 제로로 간다. 이게 하나 있고요. 특히 공해를 많이 유발시키는 자산은 폐기하거나 폐기하기 어려우면 매각한다.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유 회사지만 녹색 에너지 사업으로 이행해 간다.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 M&A를 진행한 엑손모빌이나 쉐브론이나 모두 기후변화 전략은 수립했습니다. 단 이행은 안 하고 있어요. 전략 수립했을 때도 업계에서는 저걸 립서비스다, 어쩔 수 없이 발표한 거지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다들 이렇게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이번 M&A를 보니 이 회사들의 진심은 화석연료 확대에 있다. 이걸 통해서 기업 이익을 최대화하겠다는 입장이구나. 이게 분명해진 거죠. 반면에 유럽 기업들은 좀 다릅니다. BP와 쉘은 이행 전략을 수립했을 뿐만 아니라 실행으로도 들어갔어요. 공해자산 매각했고 그린 에너지 기술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속도가 굉장히 늦춰졌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급등하면서 이 회사들도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석유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메이저들 사이에서 또 다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강화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석유 메이저들은 트레이딩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탐사, 시추, 생산이 주력 사업이었어요. 그럼 누가 트레이딩을 했느냐? 글렌코, 비톨, 트라피규라 같은 독립기업들이 트레이딩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1979년에 이르면 이 독립기업들이 세계 석유 트레이딩의 3분의 2를 점유하게 돼요. 그런데 점차 이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제는 메이저들도 트레이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관련 트레이딩은 선물 트레이딩입니다. 자, 여기서 유가의 변동성 얘기를 잠깐 하면요. 예전에는 유가가 별로 변하지를 않았어요. 1973년 1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그랬어요. 이때는 세계 석유의 85%를 미국과 영국의 메이저들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가격 딱 정해놓고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오일 쇼크가 터진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과 이집트, 시리아 간 전쟁이 일어났죠. 그런데 서방이 이스라엘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분개한 산유국들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나라에게는 석유를 수출 안 하겠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때까지는 걸프 유전의 소유자는 산유국들이었지만 이들은 소유만 했고 실제로 나머지 일은 다 메이저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산유국들이 처음으로 이 서방 석유 회사들을 우회한 거예요. 그리고 공급 금지라는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면서 유가가 갑자기 4배로 뛰었습니다. 2차 오일 쇼크도 마찬가지예요. 1차 걸프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가 급등했던 거는 전부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말부터 상황이 바뀌어요. 전쟁 때문에 유가가 변동하는 게 아니라 세계 경기 때문에 유가가 변동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특히 세계 경제의 석유 의존성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커지죠. 그래서 경기에 따라서 유가가 움직였다, 이건데요. 최근 들어서 경기뿐만 아니라 다시 전쟁이 유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20여 년간 과거에 비해서 안 그래도 변동성이 커졌는데 이 변동성이 더 커졌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가 사이클이 없어졌다, 사이클을 하이크가 대체했다, 급등이 대체했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선물 트레이딩이 필수적이 된 거예요. 선물 트레이딩 없이는 그냥 앉아서 손해봐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석유회사 수익에서 이 트레이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 미국 메이저들은 이걸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거 공개했다가는 기업 정보가 너무 많이 나간다, 그래서 트레이딩 수익을 따로 발표하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 2월 엑손모빌이 우리도 트레이딩에 진입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선물 트레이딩 중요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죠. 걸프 산유국의 국영석유 회사들, 사우디 아람코나 아부다비 석유공사, 카타르 에너지 이런 회사들도 트레이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열심히 트레이딩을 하는 회사들은 유럽 메이저들이에요. 독립기업들이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고 또 손실을 만회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봐왔으니까요. 이 유럽의 메이저들은 2000년대 초부터 트레이딩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이 유럽 3사 트레이딩 총수익은 쉘 BP 그리고 프랑스 토탈 이 세 회사의 트레이딩 총수익은 합쳐서 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 세 개 회사 전체 수익의 5분의 1을 차지해요. 4년 전의 7분의 1에 비해서 비중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당연히 트레이더의 수도 늘어났어요. 2016년 대비 2022년에는 46%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올리버 와이만 추산이에요. 현재 한 회사가 보유한 트레이더 수는 3,000에서 4,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요약해보면 메이저들은 계속해서 화석연료를 할 거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반을 더 키울 거고 더 키우면서 동시에 생산도 효율화할 거다. 그리고 트레이딩 강화를 통해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행은 버리느냐? 이행을 버릴 수 없죠. 청정에너지로 이행은 장기적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자, 이번 달에 IEA 국제에너지기구가 석유 수요는 2030년 이전에 정점에 도달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2030년 정도 되면 석유 수요가 하락으로 반전할 거다.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 상황입니다. 석유 수요가 사상 최대예요. 그리고 계속 경신되고 있습니다. 또 공급보다 수요가 더 높습니다. 초과 수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가가 아주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이저들이 지금 채택하고 있는 전략은 적절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로의 장기적인 이행은 어떻게 할 것이냐? 메이저들은 일단 트레이딩을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원자재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 선물에 한정되지 않고 친환경 광물과 친환경 비철금속 거래도 늘리고 있다는 거죠. 이 분야에서는 메이저들이 석유와는 반대로 트레이딩에서 시작해서 생산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이행 속도에 대한 외부의 압력은 더 거세지겠죠. 메이저들이 원하는 자체 페이스대로 갈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